리얼리티 트랜서핑 제34장. 죄책감은 항상 처벌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도 일어난다. 잠재의식은 그 시나리오를 따름으로써 당신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 가장 가벼운 경우라면 찰과상이나 타박상을 입는 정도겠지만 최악의 경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이것이 죄책감이 하는 일이다. 죄책감은 오직 파괴만을 부른다. 거기에는 유용하거나 창조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양심의 가책으로 자신을 괴롭힐 필요가 없다. 그것은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사후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하는 편이 더 낫다. 그리고 행여 죄책감을 주는 일이 생기더라도 부질없이 자신을 계속 괴롭히는 것은 무의미한 짓이다.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아무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말이다. 성경의 10계명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도덕률이라기보다는 균형을 깨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권고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마치 말썽 피우지 마, 안 그러면 구석에 가서 서 있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말을 듣는 어린 아이와도 같은 마음으로 그 계명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소한 말썽을 피웠다고 해서 그를 처벌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균형을 깨뜨림으로써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10계명은 다만 그 점을 경고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죄책감은 펜듈럼이 사람을 끌어당길 때 쓰는 줄로 이용된다. 특히 조종자들이 이 줄을 사용한다. 조종자란 이런 공식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다.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혹은 너는 잘못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보다 더 낫다. 그들은 자신의 피보호자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애쓴다. 그렇게 해서 피보호자를 지배할 힘을 얻으려고 하거나 자기를 주장하려 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이 조종자들이 올바른 사람처럼 보인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그들의 개념은 오래전부터 형성된 것이다. 그들은 항상 올바른 말만 함으로 언제나 옳다. 그들의 모든 행동도 흠잡을 데가 없어서 전적으로 올바르다. 올바른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조종자의 성향을 지니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면 조종자들이 피보호자들을 가르치고 안내하려는 욕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의심과 불안에 의해 프로그램된다. 그들은 이 내면의 갈등을 자기 자신과 주변 세상의 눈으로부터 교묘하게 감추고 있다. 진실로 올바른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힘의 내적 중심이 이들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조종자들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자기의 올바름을 주장하려고 한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안내하려는 욕망은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다. 피보호자들을 낮추어 봄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의존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균형력이 조종자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잉여 포텐셜은 오직 에너지의 움직임이 없이 긴장만이 존재하는 곳에서 일어난다. 이 경우에는 피보호자가 조종자에게 자신의 에너지를 준다. 그래서 포텐셜은 만들어지지 않고 조종자는 처벌받지도 않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가 죄책감을 받아들일 기미가 있어 보이면 조종자는 즉시 그 사람에게 달라붙어 그의 에너지를 빨아먹기 시작한다. 조종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면 죄책감 느끼기를 거부하기만 하면 된다.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으며 누구에게 그 어떤 빚도 지지 않았다. 만일 정말로 잘못한 게 있다면 죄책감에서 벗어나도록 벌을 받으면 될 것이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빚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대답은 역시 아니요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것은 그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지 의무감에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것은 전적으로 다른 문제다.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그만둬야 한다. 그러면 조종자들도 당신에게는 달라붙을 방법이 없음을 알고 당신을 내버려둘 것이다. 죄책감은 열등감 콤플렉스의 첫째 원인이 된다. 어떤 일에서 열등감을 느낀다면 이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당신이 자신을 심판하는 재판관이 되는 심리 과정이 시작된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는 당신이 재판관인 것처럼 보일 테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 처음부터 당신은 유죄를 선고받도록 되어 있다. 죄목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당신은 자신이 죄인임을 자인하고 있다. 또한 그 죄에 대해 처벌을 받는 것에도 동의하고 있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보다 우월할 수 있는 권리를 내주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 그 권리를 양도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그들이 자신을 당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만든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그들은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당신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 자신을 심판하는 재판관이 되기로 한 것이다. 그러면 물론 그대로 된다. 즉, 사람들이 당신을 심판하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이 자신을 심판대에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본 모습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으라. 그리고 피고석에서 의연히 일어나라. 당신이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아무도 감히 당신을 심판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오직 당신이 스스로의 선한 뜻으로 자신의 재판관과 배심원이 될 권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정말 결점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해주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다.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그 결점에 대해 비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낄 때만 그렇게 한다. 당신이 상대방보다 못났다는 자책감을 단 1초라도 느낀다면 그들도 분명히 그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그리고 그 반대로 당신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다면 아무도 당신을 이용해서 자신을 내보이려 들지 않을 것이다. 보다시피 이런 상황에서는 잉여 포텐셜이 주변 환경에 아주 미묘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것은 상식만으로는 믿기가 어렵다. 하지만 말로만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기지 않는다면 시험을 해보기 바란다. 죄책감에는 흥미로운 측면이 두 가지 더 있다. 권력과 용기라는 측면이다.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의지를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의 의지에 맡겨버린다. 만일 어떤 일에 대해 죄가 있음을 인정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나는 잠재의식적으로 처벌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죄책감 따위는 전혀 느끼지 않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면 나는 조종자가 될 준비가 된 것이다. 물론 이 세상이 오로지 조종자와 꼭두각시 인형으로 나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다만 그 패턴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통치자와 지도자들에게는 죄책감이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거나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냉소적이고 양심 없는 사람들에게 죄책감은 전혀 낯선 개념이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체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고 다닌다. 주로 파렴치한 사람들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권력이 나쁘다거나 권력자는 모두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당신도 펜듈럼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되는 데서 행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양심으로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 당신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죄책감만큼은 거부해야 한다.